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활용한 건축물 모델링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3ds 맥스 2021 폴리건 모델링에 대해 알려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공공출판사에서 기술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프라 강석거 이사님, 그리고 M&E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안승원 유태일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인프라에서 기술 지원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강석거 이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프라에서 M&E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안승원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프라에서 M&E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유태일이라고 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한국인프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강석거 이사님께서 회사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한국인프라입니다. 대표이사는 김희영 사장님이 계시고 개업 연도는 1998년도 1월 1일 날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20억으로 출발하게 되었고요. 현재 임직원 수는 5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본사와 그다음 부산지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사 같은 경우는 강남구 삼성도 150번지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지사 같은 경우는 경남 창원시 의장구 용동로 87번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이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은 주력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역설계, 기술 지원, 인터넷, 솔루션 개발, 그리고 SI,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재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영역 부분입니다. 장표에 좀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오토데스크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GIS 부분 총판을 맡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범용 부분 총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오토데스크 공공 부분 디바를 선정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오토데스크 AC E&I 부분 총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오토데스크 MFG 골드 파트너 디바가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약 20여 년 이상 IT의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라는 걸 이제 오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럼 이제 오늘 이 강의가 발표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그 시각화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모델링에 대한 이슈를 3D 맥스가 상당히 그 훌륭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명령어가 필요 없는데 많이 어렵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적화하고 간단하게 그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웨비나를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 일단 오늘 전체적인 모델링은 기존의 스플라인 모델링 방식이 아닌 폴리곤 모델링을 이용한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간단 명료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진행하겠고, 마지막에는 안승원 대리가 아놀드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도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는 이제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활용한 건축물 모델링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저는 이 3ds 맥스를 잘 모르는데 기존 모델링 방식과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시는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활용한 방법,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 폴리곤 모델링 방식 같은 경우는 서페이스 모델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스플라인 모델링 방식은 선을 평면도에서 두께를 줘서 이제 면을 올리게 되면 솔리드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물 외벽에 있는 매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제약이 좀 따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게임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폴리곤 모델링으로 건축이 좀 접목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출발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매지선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전면 벽면과 측면 벽면에 대해서 만나는
엣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의 면처리 부분의 애로사항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활용함으로써 모델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유태일 대리님, 3ds max에서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도면 정리 과정을 좀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CAD 파일에서 이제 불필요한 선들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CAD 파일에서 도면 파일에서 보면은 치수선과 해치, 텍스트 등 불필요한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다 된 도면을 이제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우클릭으로 프로퍼티스 창이라고 열어줍니다. 프로퍼티스 창이 열리면은 이제 올 카테고리에서 라인 카테고리로 변경시켜주는 티크니스 값을 0인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티크니스 값이 들어가면 맥스에서 스플라인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티크니스 값이 0으로 설정되는지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면 이제 도면 정리가 완료되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 도면 파일을 익스포트해서 이제 맥스에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면 그 CAD 파일에서 이제 라이브 블럭을 쳐서 설정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셀렉 오브젝트를 눌러서 정리를 했던 도면들을 DX 파일로 익스포트 합니다. 네,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면은 네, 도면 정리는 완료되는 건데 네, 이제 다음은 3D Max 환경 유닛 설정 및 모디파이 명령어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제 3D Max 실행한 후 이제 커스터마이즈 패널에 가서 유닛 셋업을 열어줍니다. 네, 여기서 매트릭에서 밀리미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네, 시스템 유닛 셋업 버튼을 눌러서 1유닛이 1mm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CAD 도면을 로드하기 전에 유닛 셋업을 하는 이유는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도면은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 로드하기 위해 유닛 셋업을 밀리미터로 먼저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모디파이 명령어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측 모디파이 패널을 보시면은 이제 밑에 configure modify set 아이콘을 눌러주면은 모델링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디파이어 목록들이 나오고요. 네, 이 버튼들을 드래그해서 설정해서 OK를 눌러주시면은 네, 세팅이 완료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오토캐드에서 아까 익스포트했던 DXF 도면을 임포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익스포트한 도면을 찾아서 오픈을 시켜주시면은 네, 이렇게 임포트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오브젝트인지 확인을 하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도면이 불러와집니다. 네, 여기서 우측 클릭으로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적용시켜 주시고요. 단축키 Z로 이제
아까 불러온 도면을 찾아주시고 프리즈를 시켜주면은 이제 도면이 불러진 기본 설정은 완료된 거고요. 여기서 더 효율적인 모델링을 위해서 이제 스냅 설정을 할 건데요. 네, 여기서 스냅 토글을 꾹 눌러주시면은 2점으로 맞춰주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네, 버텍스와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정도 체크해 주시고 이제 옵션 패널에서 스냅 투 프로즌 오브젝트를 체크해 주고 기본적으로 프리즈 된 이게 오브젝트는 스냅이 안 먹히는데 이렇게 스냅 투 프로즌 오브젝트를 체크하면 프리즈된 오브젝트도 스냅이 먹히게 되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냅 세팅까지 되면은 네, 이제 기본적인 도면을 불러와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정은 완료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CAD 파일 정리, 3ds Max 환경 유닛 설정 및 모디파이 명령어 세팅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실무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CAD 파일이 선분으로 인식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문제를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CAD 파일이 맥스에서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CAD 파일에서 맥스에서 옮길 때 티크니스 값을 0으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맥스에서는 라인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제 티크니스가 1 이상인 경우에 이제 라인에 두께가 생기기 때문에 맥스에서는 두께를 가진 스플라인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컨버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도면에서 넘기기 전에 티크니스 값을 0으로 확인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요. 맥스상에서 불러와지기는 하지만 이제 스플라인의 자체가 인식이 안 돼서 컨버트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파일이 깨지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CAD에서 티클니스 값을 0으로 설정해 주면 이제 이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티크니스 값을 0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다음은 이제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활용한 경사면 모델링 제작 과정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에디트 폴리를 활용해서 경사면 창문 만들기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경사면이 있는 건물을 가정하고 박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Alt W를 누르면 하나의 확대된 레이어가 남기 때문에 Alt W로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뷰포트에서 객체 세그먼트를 보여주는 다축기는 F3이고요. F3은 와이어 프레임이어서 폴리곤을 투시하기 때문에 네, 와이어 프레임이고 이제 F4를 누르면은 엣지 페이스라는 뷰인데요. 이게 이제 폴리곤 위에 세그먼트를 보여주는 뷰입니다. 네, 저는 F4를 누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박스에 에디트 폴리를 눌러서 네, 수정이 가능한 객체로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를 누르고 네, 여기서 1200 정도를 주고 네, 여기서 세그먼트를 0으로 설정하면 경사면이 생기기 때문에 0으로 눌러서 경사면을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경사면 엣지 2개를 눌러주고 커넥트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선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여기서 세그먼트 값을 2로 주고 네, 핀치 값을 네, 적당히 주면은 이렇게 틀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틀이 생겼으면 이제 새로 엣지를 눌러서 가로형 틀도 만들어 주면 되고요. 똑같이 컨택트로 만들어 주면 되고요.
네, 여기 이제 폴리곤을 잡아서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사용할 건데요. 이게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 커서 좌표값을 로컬로 주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이동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여기를 이 폴리곤을 디태치해서 따로 작업을 할 건데, 여기서 엣지 두 개를 선택해서 다시 커넥트를 눌러줍니다. 커넥트를 눌러서 이제 폴리곤을 나눠주고, 네, 여기서 다시 폴리곤을 잡고 인셋 버튼을 눌러서 바이 폴리곤 모드로 네, 수치를 넣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나눠준 다음에 이제 Shift를 누르고 다시 익스트루드로 이동시킵니다. 네, 이동시키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은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데요. 네, 여기서 다시 스케일을 줄여서 면을 줄이고 다시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넣어주고 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네, 여기서 디태치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창문이 될 곳이어서 나눠준 건데요. 디태치를 눌러서 네, 이쪽은 창틀을 표현해서 만든 거고요. 네, 아까 디태치했던 면은 유리창으로 네, 설정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하면은 효율적이고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창문 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이제 스마트 익스트루드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신 내용으로 모델링을 하면 정말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서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다음은 실무 모델링 제작 과정을 강석구 이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실무 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그 유틸들이가 좀 설명했었던 부분, 뭐 좋은 내용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부연 설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스플라인에서 메쉬로 그 익스트루드 두께 값을 전환을 해주고 넘기게 되게 되면은 맥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메쉬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메쉬 안에는 상당히 많은 또 버텍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냅을 걸 때 정확한 위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메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면도 선분도 보이지도 않겠지만 스냅 잡을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외벽에 대한 모델링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CAD 도면을 불러드리게 되면은 각 4개 면의 인면도와 그다음 평면도가 보기와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델링 할 때는 이 4개 면을 다 띄워놓고 하시게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좌우하고 그다음에 평면도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모두 다 이렇게 숨겨주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그 모델링이 4개 면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2개의 면을 띄워놓으시고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그 스냅에 대한 옵션 부분입니다. 옵션 부분은 뭐 말씀드리는 바와 같고요. 여기서 아까 컨스트레인트 XS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스냅을 걸게 되면은 몹으로 움직일 때 이 엑시스가 좀 다 풀어져 구속 제약이 다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넣어주는 기능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인면도를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하던 모델링 방식과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전면에 있는 한쪽 벽면을 폴리곤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랜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컨버트 에디터블 플리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엣지 부분 측면에서 잡았고요. 스냅으로 계속 옆에 보시면은 매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냅을 연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같이 매지선의 정확한 위치를 맞춰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모델링 방식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 외벽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어서 약간 좀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스냅을 보시면서 위층 그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다 덮는다 생각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밀고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층에 대한 각각에 대한 매직선들 보이시죠? 네, 좀 튕겨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성을 해주시고 밑에 부분은 또 재료 마감이 틀려서 일단 여기까지만 모델링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모델링이 보시면은 전면에 이렇게 평평한 면이 아니고요, 위에서 보시면 약간의 그 사선으로 된 경사면이 있습니다. 이런 건 평면도를 보시면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CAD에서 모델링을 보시게 되면 인면도하고 평면도가 보시면 많은 부분에 좀 그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요, 정확한 매치가 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도면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인면도 중심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냅에 대한 거, 지금 여기 경사면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버텍스를 이동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전 여기서 FFD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좀 손쉽게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선택된 점들이 좀 경사면에 맞춰서 이렇게 각을 이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을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모델링을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벽체 두께, 지금 유리창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면을 안쪽으로 좀 밀어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유리창의 두께만큼의 티크니스 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유틸 대리가 설명했었던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면에 대한 구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층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열어주는 이유는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 마감이 좀 틀려가지고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융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의 두께 부분은 얼마 정도를 가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3층 도면을 좀 꺼내게 되었고요. 자, 폴리곤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오게 될,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오게 될 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하셔서 두께 값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정확한 두께만큼의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창문 부분이죠. 여기도 보시면 계단실 부분인 것 같은데, 복도인가 보네요. 복도 부분에 대한 창문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셔서 또, 창문에 대한 영역을 나눠주시고, 다시 셋백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또 창틀을 구성할 수 있는 면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면도 좀 뽑아주시고, 창문에 있는 부분의 그 프레임의 설 부분을 엣지를 이렇게 지금 전체 벽면에 나와 있는 선분대로 갔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 프레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다 지우고 창틀에 있는 프레임에 맞춰서 다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리무브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엣지까지 선택이 되어 가지고요. 리무브가 제대로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해서 리무브를 해주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창틀을 구성하기 위한 면만이 존재하는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상세한 모델링들은 다음 그 챕터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지금 하나를 띄워서 지금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모델링을 띄고 그 다음 창문 모델링은 뒤에 가서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음, 저는 잘 이제 모르는 분야지만 볼 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좀 더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 전체적인 벽면과 그 다음에 유리창을 어떻게 이제 구획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었고요. 자, 이제는 그 창문에 대한 부분, 좀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인 모델링 방식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는데, 일단 창문에 대한 모델링을 동영상을 보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프레임들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지금 그 도면이 계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셋백, 하이드되어 있는 그런, 히든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창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돌출바 형태로 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그 창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고객들이 계속 그 변경사항이 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소개해 드릴 거는 돌출형인 그런 기본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문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복도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디테일을 하시고 다른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가 아니고 숨겨줬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링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심플한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창문을 구성하기 위한 프레임을 어떤 걸로 구성할 것인지, 그래서 좀 보시면은 수직바하고 수평바가 있을 텐데, 지금 전체적인 창틀을 지금 볼더에서 챔퍼를 좀 적용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께는 40에서 50 정도 주시는데 저는 50 정도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약간 도면부들은 오버스럽게 좀 제공을 해도 건물의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창틀이 좀 너무 가려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또 선택해주고 앞서와 같이 디테치로 또 면을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명령 모델링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명령어가 새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이 에디트 폴리라는 명령어 하나만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D 맥스를 공부하시면서 이 3D 맥스가 모델링이 너무 어렵다라는 취지의 어떤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 저는 솔직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시면서 배우실 필요도 없고요. 네,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단시간 내에 충분한 모델러로서의 어떤 스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중간에 지금 커넥트를 이용해서 수직바를 만들었고요. 지금 수평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지금 보시면은 스냅을 엣지를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 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얘도 챔퍼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과 제가 싱크를 맞추려니까 생각보다 좀 말이 좀 더듬어지는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챔퍼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또 다시 구성을 해주고요. 그죠? 이런 작업들에 대한 좀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레임을 구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벽면 유리창을 또 디테치를 해주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투명하게 보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단축키에 Alt X를 눌렀습니다. 네, 시스루라고 해서 투명하게 좀 보이는 그 단축키고요. 다시 Alt X를 누르게 되면 투명하지 않고 이제 그 원래 솔리드 갖고 있는 색깔로 변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벽체 창틀 프레임에 대한 색깔을 좀 구성해서 좀 계단실 부분에 창문 하나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은 네이밍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자꾸, 네. 네, 지금 옆에도 지금 같은 방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벽체도 앞에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벽면을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 네,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그 2층에 대한 그 프레임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죠. 네. 계속 여기서 보시면은 이 폴링 모델링이 재밌다고 계속해서 위층도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것처럼 반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나를 만들어서 카페에서 각 층을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열리는 창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지금 Alt X를 눌렀죠. 그리고 프레임을 볼더라는 걸 선택해서 주변 테두리가 되는 모든 엣지를 이렇게 라운드가 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챔퍼 값을 다시 적용해서 두께 값을 적용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네, 창문 프레임의 틀을 또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열리는 창문이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서 좀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은데, 네. 동영상은 저희가 좀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뒤로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 벽체를 선택하고 복사를 해서, 지금 구성이 다 끝나게 되면은, 지금 이 위에 가시면은 여기는 뭐 같은 층이기 때문에 그 높이도 거의 똑같은데 위에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만 좀 보시고 창문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단의 프레임의 그 길이가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에디트 폴리에서 그냥 면을 선택해서 복사해서 잡아 당겨 주시게 되면은 저 프레임도 우리가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모델링을 또 새로 또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엣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창틀에 지금 필요한 건 수평바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볼더로 엘리먼트로 전체 덩어리를 선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을 선택해서 필요 없는 엣지를 면들을 일단 선택해서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뭐 필요한 부분은 엣지가 아니죠. 여기도 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이 수고가 더 많은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면으로 모델링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델링 방식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얘도 저 위치에 맞게끔, 옆에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프레임도 좀 선택이 안 됐네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건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 필요 없는 지금 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재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태치로 해서 다 하나씩 묶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레임도 프레임별로 다 어태치를 시켜가지고 한 덩어리로 묶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질을 적용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한꺼번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한 방에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좀 덜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창문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뭐 창문 모델링에 대해서 일반 이제 창문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시작하실 때 건물에 또 히든바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그 히든바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히든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커튼홀을 표현할 때 좀 많은 표현을 하는데, 유리창 바깥에는 이제 매지선만 보이고 안쪽에는 굵은 어떤 프레임이 쓰는 구조를 갖다 이제 히든바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하는 방식인데, 다음 장표를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으로는 커튼홀 모델링 만들기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그 유리창에 이제 서 있는 벽면을 갖다 이제 커튼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튼홀을 한번 모델링을 한번 진행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변에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좀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모델링이 계속 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필요 없는 면들이라든지 다른 벽면들이 있으면 물론 보기는 좋은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면들은 가급적이면 숨겨주시고, 내가 필요한 도면만 딱 꺼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층부터 구성이 되고 있는 커튼홀 부분이기 때문에 2층과 전면, 그 다음에 측면에 대한 부분, 총 3개 면에 대한 부분만 지금 띄워놓게 되었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스플라인 모델링 방식이 더 유용한 것 같아서 제가 3분 모델링 방식으로 좀 쓸 건데, 여기 보시면 그냥 렉탱글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면도에 있는 수직바의 위치를 생성을 좀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피하셔서요. 계속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뭐 반복되는 작업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게 되면은 질문을 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폴리곤 모델링하고 이 스플라인 모델링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 물론 전혀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단시간 내에 빠른 어떤 결과물을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폴리곤이 편할 것 같으면 폴리곤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아니시면은 스플라인이 편할 것 같으면 스플라인 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은 스플라인은 아니면은 폴리곤은 폴리곤으로만 진행하는 이런 단조로운 사고에서 좀 벗어나셔서 좀 포괄적인 형태의 어떤 모델링을 좀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 모델링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스킬업이 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부분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평면도를 좀 따고 있는데요.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스킵을 하겠습니다. 지금에서 선을 만들어주고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기둥이. 보시면 알겠지만 CAD 도면하고 인면도하고 평면도하고 인면도는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이 이제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쁘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인면도 중심으로 모델링을 맞추실 때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평면도는 무시하시고 인면도 중심으로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간 슬러프가 되어 있는 이 경사면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버텍스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벽면은 다시 선분을 또 따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다시 프레임을 발을 좀 세우게 될 건데, 그런 과정은 조금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다 바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평으로 지금 모델링한 거, 수평바죠. 수평바의 두께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그 선을 따서 익스트루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가 좀 밀려 나갔는데요. 보시면, 네,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네,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직바가 지금 더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위에 구성이 됐네요. 네, 저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요. 네,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좀 넘겨주시고요. 자,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수평바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복사해가지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모두 다 어태치를 해주신 다음에요. 다 끝나셨으면은, 네, 숨겨주시고. 다음은 지금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은 이제 유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유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가 바깥에 서 있다 보니까는 매지가 보여야 될 건데요. 이 여기서 보이시는 매지 표현이 되게 좀 유용하실 것 같은데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폴리곤을 다시 선택을 하나 해주시고요. 지금은 아까 그 병체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명령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같은 명령어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델링이 되게 지극히 단순하고 심플한데, 이 맥스를 좀 더 여러분들 손쉽게 좀 많이 좀 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듭니다. 제가 맥스를 한 20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맥스를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으로도 등하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아쉬움이 있어서, 네, 이렇게 지금 제가 강의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벽체를 유리창이죠. 유리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올려주시고 이제 측면에 대한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위치값 잡아줬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벽체를 쭉 따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설명되는군요. 한번 보실까요? 에디트 폴리 보시면은 이제 뭘 해주실 거냐면은 그 벽체 프레임을 좀 아까 했던 매지선을 좀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일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체 면을 잡아주시고요. 여기 베벨이라는 명령을 적용해 줄 겁니다. 베벨이라는 명령을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튀어나오는 두께를 주는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두께는 한 10에서 1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거의 그 두께에 대한 모델링에서는 느끼지 못하니까요. 튀어나오는 거는 10만큼, 그 다음에 베벨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15만큼을 적용했습니다. 이 수치가 제가 써보니까 가장 매지가 이쁘게 나와가지고 사용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외우시고 나중에 이 모델링과 같은 작업을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 명령을 이용해서 유리창에 프레임 색깔하고 그 다음에 그 유리 안쪽에 있는 색깔을 좀 따로따로 좀 적용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벽체 프레임에 대한 그 커튼홀 부분을 구성하는 것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창틀 프레임이 히든바하고 지금 보시면 히든바라는 내용 아시겠죠? 바가 안쪽에 있는 거고 그 바깥에는 매지가 표현이 되는 그런 로직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앞에 있는 장식 판넬인데요. 그 부분은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거는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에서 외벽 그리고 창문 또 커튼홀까지 이렇게 제작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한계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네,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가 방풍실이라고 그러죠. 전면에 들어가는 우리 유리문에 대한 부분을 모델링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 다른 거 다 숨겼죠. 네, 여러분들 모델링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숨기면서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모델링 보시면 알겠지만 지오메트리에서 제가 플랜을 이용해서 또 창문을 별도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처음에 3D 맥스를 접했을 때 그런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제가 모델 구라든지 스피어, 박스, 이런 실린더 이런 것들은 다 이용한 것 같은데 이 플랜은 정말 쓸모도 없는 게 왜 들어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재는 이 플랜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 여담이었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컨택트를 이용해서 지금, 프레임을 아까 만들었던 틀을 구성하는 거에 대한 거 좀 설명을 다시 드리고 있고요. 바깥에 있는 엣지 부분만 틀이 될 부분에 대한 엣지 부분만 선택하고 챔퍼를 적용해서 도면에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여기 엣지하고 여기 엣지를 잡아서 또 우리 커넥트 명령을 해서요, 수평반을 만들 거예요. 네, 지금 수평바가 나왔죠? 수평바는 이렇게 중간에 배치해 주시고 같이 이제 챔퍼를 이용해서 도면의 사이즈에 맞게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같은 방법인데 조금 좀 지루하네요. 네, 조금 빨리 건너뛰어 볼게요. 자, 이렇게 구조가 섰으면 자, 바깥의 면을 다 잡아주시고 컨버트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틀만 선택하시고 디태치 해주시면은 지금 떨어졌을 거고요. 얘 유리가 될 거니까 얘도 디태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엣지에서 보시면은 창문이 우리 두 쪽짜리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엣지를 위아래 엣지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커넥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순간에 엣지가 새로 생성이 될 거고요. 폴리곤으로 얘를 잡아서 디태치 명령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바로 어태치를 할 거예요. 예, 번거로운 것 같지만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엣지를 선택하시고서 우리 이거 볼더 부분이죠. 볼더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리 챔퍼를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중간에 프레임도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폴리곤을 다시 선택하셔서 익스트루드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디테일 부분인데요. 네. 제가 좀 단축키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쓰질 못해요. 네,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 전체 테두리가 다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에 있는 테두리만 잡아주시고 배벨 명령을 적용해 주시면서요. 살짝 이렇게 모아주시면은 네, 이렇게요. 접어주시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창문 프레임이 되겠죠. 문이 되고 이렇게 되시면 색상을 좀 다른 걸로 줘보시고요. 지금 디태치가 돼야 되는데 네, 창문만 또 선택해 주셔서 디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된 거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종 결과물을 좀 한번 띄워보시고 네, 그거에 대한 네, 마지막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태치를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 창문 보시면은 뭐 지금 제가 다 꺼내 보셨는데 방풍실에 맞춰서 지금 유리가 좀 바깥에 떨어져 있어요. 어태치 그루핑을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저 위치를 좀 잡아서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방풍실의 위치 보시면 방풍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문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바람이 안쪽 내벽에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뒤로 이렇게 두 개를 복사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을 제작하는 소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모델링을 한 부분이 너무 미미하네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저희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완성이 되는 과정의 영상을 좀 추후 제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대한 요청을 드리던가 아니시면은 저희 회사 사이트에서 공개를 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유,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우토데스크 아놀드 라이트에 대해서 안승원 대리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놀드를 이용한 그 라이트 그리고 매트리얼 그리고 최종 렌더링 아웃풋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인데요. 누구나 이제 이번 강의를 좀 들으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멋진 퀄리티가 있는 이미지를 이제 아웃풋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라이트의 설명을 이제 드릴 것은 두 가지 라이트만 써서 이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바이언먼트 맵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노드 라이트 디스텐트를 활용해서 이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노드 라이트를 보면은 이 타입에는 굉장히 많은 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서 만든 이제 모델링 데이터를 이제 불러온 거고요. 라이트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렌더 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이제 설치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인바이언먼트 맵을 둬서 이 라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하얀색으로 하니까 이렇게 모델링한 파일을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보면은 지금 백그라운드에 그냥 흰색 배경만 있어가지고 되게 밋밋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인바이어먼트 맵에 있는 이제 피지컬 스카이라는 맵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요. 이 피지컬 스카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사실적인 그 하늘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위에 태양도 같이 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더 사실적인 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바이어먼트 맵의 HDR 인바이어먼트 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서 따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입힐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피지컬 스카이와 다르게 구름도 더 많고 더 사실적인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맵 자체가 지금 어둡다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글로벌 익스포저를 이용해서 이 맵 자체의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익스포저를 좀 높이면은 화면이 어두워지고 낮추면 다시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익스포저를 지금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카메라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맵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인바이어먼트 맵을 지금 설정을 하는 방법을 지금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맵을 이제 그 매트리얼 창에다가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인스턴스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맵 자체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맵 자체의 높이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포저 값을 이 맵에서 조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익스포저 값을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이제 밝아지고, 그리고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콘트라스트는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콘트라스트를 건드려서 이제 빛의 양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빛의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틴트를 조정하게 되시면은 좀 파란빛이 도는 그런 틴트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틴트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아노드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간접 조명을 이제 좀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노드 라이트에 그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디스텐트만 이용해서 라이트를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텐트는 저는 주로 이제 간접 조명을 이제 표현할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 조명을 좀 태양광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요. 태양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해 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명, 간접 조명을 놓은 상태의 렌더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창문에 지금 약간 하얗게 보이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접 조명의 익스포저 그 빛의 강도와 그 밝기만 이제 올려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샘플 값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값을 건드려서 이 렌더링의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라이트의 그
이 프리셋도 있습니다. 이 프리셋을 이용하시면은 낮신과 그리고 데일리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신관관계상 조금 넘겨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 수치값을 입력해서 이 빛에 좀 밝기를 좀 다르게 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좀 약간 낮신을 좀 태양빛이 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아노드 매트리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드 매트리얼은 지금 크게 피지컬 매트리얼과 그리고 스탠다드 서페이스 매트리얼이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피지컬 매트리얼은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축물 인테리어를 할 때는 피지컬 매트리얼만으로도 충분히 그 씬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피지컬 매트리얼을 쓰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매트리얼을 입히는 방법을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매트리얼 창을 열어서 피지컬 매트리얼을 옆에서 가져옵니다. 피지컬 매트리얼에 지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초보자들은 지금 이 옵션들을 이용해서 지금 재질을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셋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래스 프리셋을 이용해서 유리 재질의 매트리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를 넣은 모습을 한번 렌더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프리셋으로 지금 유리 재질을 넣어봤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지금 사실적인 표현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쉽게 프리셋을 이용해서 유리 재질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투명도인데요. 이 투명도의 그 빛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 외피 매핑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피 매핑은 유리 재질보다 더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비트맵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와서 지금 보시는 경로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맥스를 까신 분들은 이렇게 매핑을 이렇게 많은 매핑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많이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핑을 찾아서 저는 이제 좀 좀 어두운 부분을 이제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핑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매핑을 넣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사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매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매핑을 넣었는데 표현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UVW 맵을 이용해서 이 맵을 좀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제 박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수치를 입력하시면은 매핑이 이렇게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핑을 넣은 것을 다시 렌더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매핑을 넣는데 매핑에 좀 약간 반사값이 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러프 값을 건드려서 이렇게 반사값을 좀 이렇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매트리얼 넣는 방법을 한번 봤고요. 다음은 아노드를 이용해서 카메라 및 그리고 그 최종 렌더링을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이 아놀드는 이제 물리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컬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잡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이 카메라에 대해서 되게 좀 공포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에는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포브값입니다. 이 포브값을 이렇게 높게 하면은 이제 화각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포브값을 낮게 하면은 이게 화각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카메라에서는 따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더 넘겨서 보면 이 아놀드 렌더러를 이용해서 이제 최종 아웃풋을 뽑는 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웃풋 사이즈, 아니 아웃풋 이미지랑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아웃풋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이미지 그 저장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놀드 렌더러의 그 옵션인데요. 여기서 보실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AA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보자들은 이 AA만 건드려서 높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AA만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카메라 AA를 높이시게 되면은 렌더링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좀 수치를 조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최종 렌더링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밑에 바닥에 이 밑에 바닥에 좀 불필요한 지금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브롭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더 준비한 내용들이 꽤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전부 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표 동안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일일이 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회신을 드리거나 그 채팅창에 답글로 답변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활용한 건축물 모델링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